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내란 특검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오전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3차 소환인데 2차 조사 때 기존 진술을 뒤집었어요. 계엄 선포문 모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2차 조사 때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라고 기존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왜라고 보세요? 구속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계엄 선포문 관련해서 내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받았다라고 한 전 총리가 진술을 변경했다는 보도를 보고 지금 한덕수 전 총리도 자신의 운명을 직감을 하고 최대한 이 진술 태도나 이런 것이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 있는, 즉 CCTV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그런 전략으로 돌아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받았다라는 진술은 위증했다라는 것을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탄핵 심판 과정 중에 분명히 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나는 직접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몰랐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정신 차려 보니까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현재 한정 총리가 자백한 나는 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진술은 위증 혐의만큼은 자백하는 태도로 돌아섰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고 그 가장 큰 배경으로는 구속영장 청구, 또 청구가 되더라도 발부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진술 변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속을 피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특검이 좀 눈여겨보는 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같아요. 국무회의 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한 전 총리가 건의를 했다는 건데 한 전 총리 주장은 그렇습니다. 나는 이 계엄 막으려고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검에서는 무슨 소리냐,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악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게? 지금 특검에서는요, 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고민되는 지점이 바로 이 내란 혐의에 관련해서 한 전 총리를 어떤 죄명을 적용할 건가, 할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이 내란에 있어서의 공범, 공동정범, 중요임무 종사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단순 방조로 볼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란 방조 정도로만 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입증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범죄의 중대성 부분이 약해질 수 있어서 영장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굉장히 큰 혐의를 받고 있고 상당 부분 입증됐기 때문에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라 단순 방조로 갔을 때 법원 입장에서 현재 구속된 인원들이 모두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들이 구속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단순 가담, 단순 방조자까지도 과연 구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를 두고 법원이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 특검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게요. 공범으로 보려면 실행행위가 필요합니다. 역할의 분담이 필요한데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분명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라는 역할을 담당했죠. 그런데 한 전 총리는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가 조금 모호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특검에서는 당신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라는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했군요. 이 부분에 대한 실행행위 분담과 역할에 대해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법적인 절차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한 그러한 역할을 당신이 수행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이유로 지금 특검이 이 해당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변호사님 보시기에 특검에서는 그랬어요. 오늘 3차 조사까지 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영장은 청구를 하는데 어떤 혐의, 어떤 죄명으로 할지를 고민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한 전 총리의 이 두 번째 조사 때에 위증 혐의가 자백으로 돌아서면서 특검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 총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죠. 내란 관련한 공모 내지는 방조 혐의, 두 번째가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과 폐기 혐의를 지금 받고 있고 마지막에 위증 혐의인데 위증은 자백했습니다. 그럼 구속의 필요성이 떨어지죠.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첫 번째도 지금 방조로만 간다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한 전 총리가 계속해서 이 내란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정하고 부인할 것인가 그 부분을 보고 죄명도 결정해야 되고 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해야 되지만 저는 그래도 청구 수순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공범으로 공동 정범으로 보고 아마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적으로 저도 이 중요 임무 종사까지 볼 수 있는 역할, 어떠한 역할을 한 전 총리가 했을 것인가가 지금까지 언론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사실상 뚜렷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증거 기록을 제가 직접 열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검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한 전 총리의 건의가 정말로 이것이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절차를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다른 주요 공범들의 진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영장 발부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것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하면 영장 발부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무회의 심의 건의를 왜 이렇게 특검이 열심히 보나 했더니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어제 특검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어요. 이유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느냐 이걸 보겠다는 건데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를 했습니다. 피의자로 적시를 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네. 피의자로 본다는 것은 일단 소환 조사는 분명히 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이상 혐의 유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이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것은 현재 추 의원의 진술 없이도 상당 부분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증거까지는 확보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심지어 추경호 의원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고 국회 사무처를 압수하는 영장까지 발부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볼 때도 상당 부분 추 의원이 피의자로서 혐의를 저질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응 소명될 수 있을 정도,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정도는 소명될 수 있는 증거가 기록상 있다라는 거고요. 현재 특검에서 의심하는 것은 이 추경호 의원이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모이는 장소 관련해서 3번을 변경했습니다.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중앙당사로 오라고 했다가 그것을 계속 변경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이 해제를 건의했던, 해제를 의결했을 때 모였던 국회의원이 190명이었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18명밖에 오지 못했던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추 의원이 일부러 이 해제 결의를 방해할 의도로 의원들을 상당수 도착하지 못하도록 장소를 계속 변경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 이것에 힘을 보태는 것이 이렇게 장소를 계속해서 변경했던 그 시점에 추 의원이 한덕수 전 총리와도 통화했고 심지어 윤 전 대통령과도 통화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한 전 총리나 윤 전 대통령과 어떠한 공모 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추경호 의원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런 정황이나 의혹, 증거, 자료를 가지고 최 의원을 소환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네, 피의자로 입건된 이상 네. 피의자 신문은 필수적이고요. 또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종결을 하든 기소를 하든 분명한 결론을 내야 됩니다. 따라서 소환 조사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요. 오늘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한덕수 전 총리에게도 단순히 본인 관련한 혐의와 묻지 않을 것입니다. 조사 태도를 보고 영장 청구를 결정하겠다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통화 내용들에 대해서 당시 추 의원과도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했느냐라는 등 조사에 얼마나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느냐도 아마 한 전 총리 조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 조사와 한덕수 전 총리의 조사도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계엄을 사전에 알았는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서 국정원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네, 국정원법 제15조를 보시면요. 이 국정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있을 때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경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계엄에 대해서 언제 처음 인지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 전 원장이 12월 3일 오후 8시경 이 대통령 집무실에 가서 처음 인지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때보다 한 2시간 정도 사전에 인지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인지 즉시 바로 이 국회에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의무를 일부러 유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혐의를 현재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의도적인 직무 유기였는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을 바로 즉각 이행하지 못하는 데에
내에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사전에 인지한 시점도 계엄 당일인 거고요. 계엄 선포와의 그 시간적 간격이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고의적인 유기였는지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조 전 원장을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입건은 된 거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어젯밤에 구속이 됐어요.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인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를 했잖아요.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포기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구속될 것이다라고 이미 인지했을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영장을 기각시키려면 변호인과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실질심사해서 정말 수백 페이지가량의 의견서도 내고 PPT 변론을 통해서 왜 영장이 기각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회조차를 포기했다는 것은 그 스스로도 이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대에 가서 판사에게 어떠한 질문을 받아봤자 대답할 수도 없고 대답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느니 어차피 발부될 영장을 나는 받아들이겠다라는 취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젯밤에 구속이 됐는데 특검에서 오늘 오후 2시에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받아들일 만한 뭐 그런 사유입니까? 사실은 영장 발부되고 바로 그 다음날 소환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대체로, 수사기관에서는. 네. 그렇지만 특검은 지금 제한된 수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건희 씨 관련해서 조사사항에도 이 통일교 관련한 의혹이 있다 보니 빠르게 전성배 씨를 불러서 구속 후 역시 심경 변화를 일으켜서 일부라도 자백 진술로 돌아서는지를 좀 빠르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로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당장은 어렵다라는 그 변소가 납득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빠른 시간 내에 또 소환 통보가 있을 것이고 그때는 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출석 일자가 뭐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전성배 씨는 통일교에서 김건희 씨에게 주라고 한 선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이 선물의 행방 어떻게 찾아요? 저는 이 기소 전에는 그러니까 이 특검 검찰 기간 안에는 진술 번복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진술을 번복했다가는 자신만 어떤 죄를 인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얽힌 공범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소시킨 다음에 기소가 되면 증거 기록을 모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변호인과 함께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 있는 것인지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모두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재판 단계 때는 자백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는 수사 단계에서는 자백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진술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속 전에는 얘기를 꽤 했었잖아요. 근데 왜 달라졌다고 보세요? 네, 구속 전에는 이야기를 해야 구속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는 사실상 사정 변경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고요. 특검이 불러서 진술을 한다 해도 또 진술을 하지 않는다 해도 본인이 잃거나 얻을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다라는 판단 하에 그렇지만 특검에는 계속해서 출석해서 조사인 협조를 하되 진술 자체는 하지 않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러한 전략의 배경에는 기소가 되면은 법원 단계 때 보석 신청을 하려는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석 신청의 이 하나의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몸이 좀 아픈 그런 경우에 병보석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는 계속해서 몸이 좋지 않다, 건강이 좋지 않다, 식이장애가 있다, 밥을 먹지 못한다라는 것이 보석 신청에 어떻게 생각하면 가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단순히 몸이 좋지 않다라는 것으로 보석이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수사나 혹은 재판에 얼마나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느냐도 보석 인용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호인들과 철저하게 논의를 해서 수사와 재판에는 모두 임하되 몸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피력을 하는 그런 전략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일 소환 통보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내일도 조사에는 응하되
진술은 안 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재판 단계 때 보석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판사가 보석이로 풀어주려면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이 보석 상태에서도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할 것이 담보가 돼야지 이 보석을 인용해 주는 것인데 수사 단계 때 계속 출석을 거부했다면 사실 보석이 인용되기 어렵겠죠. 따라서 저는 출석은 하되 진술 거부권은 계속 이어가는 그러한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 씨는 진술을 거부하는 상태인데 그 주변에 있는 핵심 4인방, 키맨이라고 하는 4인방이 다 구속이 됐잖아요. 전성배 씨,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이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됐어요. 그럼 이 진술만을 토대로 김건희 씨를 기소한다.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에는 응했고 진술을 했을 그 당시에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어차피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구속된 이후에 특검에서 이 김건희 씨가 어떠한 진술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검은 다른 참고인 내지는 공범의 진술 또 다른 문자 메시지랄지 다른 어떤 물적 증거들을 통해서 이 기소를 할 범죄 사실만큼은 충분히 입증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서울 구치소 영상을 두고 논란이잖아요. 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할 당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의 그 영상인데 국회에서는 이 영상을 보겠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에서는 의결을 통해서 당시 영상을 제출해라 이런 입장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 법사위에 제출을 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법적 논란이 일만한 사안입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범위 안에는요. 영상 등을 통해서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모두 개인정보 보호가 되는 그 개인정보 안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CCTV상 윤 전 대통령의 얼굴까지도 이 보호되어야 되는 이 개인정보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계속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금 공개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이 법사위에서 의결을 해서 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에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구치소에서 국회 법사위로까지는 CCTV 영상이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만 이 법사위에서 그 CCTV를 국회의원들끼리 보는 것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공개되는 것은 저는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까지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좀 고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없는 만큼 제가 생각할 때는 의결만 된다고 하면 구치소에서는 이 국회로는 그 해당 CCTV 영상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 법사위까지 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데 네. 그것을 열람하는 걸 넘어서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체포영장 집행 위법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습니까? 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영장을 집행할 때는 내가 독직폭행이라고 느낄 만큼 상당한 물리력의 행사가 됐고 그 과정에서 내가 몸을 다치기까지 했다라는 것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독직폭행이랄지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을 한 것이고요. 근데 이에 맞서서 특검은 이것은 명백한 수사방해다라고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제출한 고발장에 사실관계가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까지 됐어요.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거죠. 특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이냐면 허위 내용으로 고발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독직폭행 내지는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그 내용 중에 CCTV나 바디캠 영상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조금이라도 다른 설씨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허위 사실을 무고한 거로서 무고죄의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사실은 투명하게 하려면 CCTV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수사기관이 확인을 해보더라도 명확하게 드러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는 비교적 투명하게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조사에 응하면 되는데 이런 게 법적인 대응, 법적 논란까지 가는 게 좀 황당하다?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